요새 중국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 이유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다, 투자를 너무 많이 벌려놨다, 국가주도 경제다. 중국 경제 황금기라고 하면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를 들 수 있어요. 이 시기 주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민영화입니다. 민영화. 국가가 관할하는 경제의 많은 부분을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엄청난 생산성을 얻었죠. 두 번째는 역할 분담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산업정책을 중앙정부가 주도하지만 중국에선 반대예요. 지방정부가 주도합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그리고 공장 건설에 혈안이 되었고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반면에 중앙정부는 자본 분배나 위안화 가치 조절과 같은 거시경제 정책에 집중을 했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인구 구조도 호재로 작용합니다. 언제든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농촌 노동력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GDP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2008년이 됩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 경제가 박살이 나요. 얼마 뒤 2010년에는 유럽 경제가 철저히 망가지죠. 선진국 경제가 타격을 받으니까 예전처럼 중국산 제품을 사줄 수 없게 됩니다.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 중국 경제를 떠받쳤던 수출이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거든요. 잘 보세요. 2008년을 기점으로 또 2010년을 기점으로 선이 확 꺾이죠. 수출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도 2010년을 기점으로 확 꺾여버려요. 1990년대, 2000년대 꿀을 빨았던 수출 성장 모델이 식어가자 중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럼 중국 지도층은 이를 가만히 보고 있었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제조업에서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은행들에게 대출을 압박했고 민간 회사들은 이 돈을 활용해서 너도나도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죠. 덕분에 중국은 글로벌 경제가 풍비박산나던 2008년도에 별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게 먹히네? 계속 써먹어야겠다. 부동산 몰빵 전략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게 됩니다. 경제 위기 조짐이 보일 때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썼어요. 그 결과 중국 경제는 수출 주도형에서 부동산 주도형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합니다. GDP 대비 부동산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죠? 이런 부동산 올인 전략은 글로벌 경기 침체를 피하게 해줬지만 많은 부작용이 잉태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생산성 저하인데요. 부동산 관련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생산성이 낮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자본과 노동력을 여기에 때려박으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신기하게도 부동산 몰빵 전략으로 선회한 2010년부터 중국의 생산성은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런 와중에 호재로 작용했던 농촌 노동력도 점차 고갈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10%를 유지하던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 직전까지 6%로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6%대 성장을 이어가려면 싫든 좋든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야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2010년 이후에 중국 경제를 유지해온 건 수출도 아니고 내수도 아니에요. 딱 하나, 투자입니다. 투자. 중국 경제가 전성기를 누리던 2000년대 초반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투자가 얼마나 큰 역할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죠. 그냥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국이라고 하는 자전거를 움직이는 거는 투자라는 페달이거든요. 이 페달질을 연락에 안 하면 중국이라는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정부의 치명적인 실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본 투자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무작정 부동산 분야에만 돈을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당장 배가 고프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라면만 먹어야 되는데 유혹을 못 참고 매일 2만원짜리 치킨을 사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부작용은 민간 분야로까지 옮겨 붙습니다. 방금 전에 중국 기업들이 부동산으로 죄다 몰려갔다고 했죠. 부동산 사업이 가져다주는 수익률이 점점 낮아집니다. 국영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익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경제 전체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바로 레버리지를 늘리는 거. 부동산에 몰빵한 중국 경제가 유지되려면 더 많은 빚을 내서 아파트, 상가, 빌딩, 인프라를 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무작정 짓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허벌나게 지어대어 빈집이 1억 3천만 채나 된다는 보도가 결코 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부동산 거품이 형성된 거예요.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 이 부동산은요, 주거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노후를 대비한 저축 수단의 성격이 강해요. 사실 부동산 말고는 딱히 투자할 데가 없어요. 정부 허가 없이는 외국 자산에 투자할 수 없고요. 자기네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도 애매합니다. 왜냐? 못 믿으니까. 이런 바탕에 중국 경제는 10년 넘게 호황을 누렸고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불패, 낙관론에 사로잡히죠. 그 결과 중국인들은 연소득의 30배 이상 되는 돈을 아파트 사는데 쓰게 됩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뉴욕이나 런던보다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거품이 2021년부터 터지기 시작했어요. 왜 터졌냐? 원인은 하나도 중요치 않습니다.
과정이 중요해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니까 디벨로퍼들은 디폴트를 내게 되죠. 부동산 기반 금융 상품을 판매했던 은행들도 역시 디폴트를 내고요. 은행한테 돈 꿔서 부동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제때 상환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시중은행은 돈줄을 조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과정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분명히 목격을 했어요. 언제? 2008년 어디서? 미국에서 무엇을? 서브프라임 사태를.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수상한 점이 있어요. 중국은 강력한 공산당 통제 국가잖아요. 여러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면서 왜 부동산에 몰빵하는 선택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몰랐다고 쳐도 거품이 커지는 걸 보면 뭔가 액션을 취했을 텐데 말이죠. 첫 번째로는 정치 체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민들은 지도자를 바꿉니다. 하지만 독재주의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민들은 지도자 명주를 바꿔놓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희생이 발생하더라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근시안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수출 성장 모델이 안 통해 2008년 이후에 글로벌 경제 위기는 2, 3년에 한 번꼴로 출현해 유일한 선택지는 부동산이었던 것이죠. 부동산에 몰빵한 또 다른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지방정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은요, 재산세가 없어요. 지방정부 입장에선 땅을 팔아서 곡간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들이 헝다, 컨트리가든과 같은 디벨로퍼들에게 막대한 대출을 해줘서 이들이 땅을 샀고 결국 지방정부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게 됐죠. 지방정부는 이 돈으로 공무원 월급 주고 공원 짓고 소방서 짓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죠. 자, 이런 과정이 쌓이고 쌓여서 2023년 현재 중국 경제 위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수출주도 성장 모델이 영원히 작동할 수는 없습니다. 고장이 나면 부동산에 몰빵하기보다는 첨단 기술이나 서비스 쪽에 자본을 돌리는 게 낫습니다. 부동산 몰빵 모델은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게 이미 여러 나라에서 입증이 됐고요. 이렇게 보자면 중국은 10여 년 전에 허공으로 뱉은 침을 다시 맞게 된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줄 요약. 부동산 몰빵 전략은 반드시 장기 성장률 둔화를 초래한다. 중국 정부는 이를 잘 알고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감히 선택했다.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 거품이 터지는 바람에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은커녕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경제 위기,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동산에 몰빵한 대가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